자, 제가 간략하게 최대한 빠르게 할 텐데 이게 역사는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 20에서 30분 정도 어, 가능하면 좀 3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논제를 제시해 주시는데 메모를 해 주십시오. 아, 나는 이 마르크스의 역사관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좀 인상 깊었다. 이런 사건이 혹은 더 궁금해졌다. 혹은 요걸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동기나 선후배의 의견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가 있으면 메모하시면서 이런 논제거리들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는 직선 혹은 원형적 시간관을 갖고 있다 그래요. 직선은 역사는 항상 발전한다, 미래로 향한다는 진보적인 그런 역사관이고요. 원형적 시간관은 역사는 순환한다, 시간은 순환한다, 반복, 같은 패턴,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진보적인 역사관이고 원형적은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건 늘 발전한다. 이건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한다라는 거고 약간 동양적인 역사관의 원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양적인 역사의 관점이 직선적,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역사관은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펼쳐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독일의 칼 막스, 칼 막스, 마르크스라고도 하고요. 칼 막스의 유명한 책은 자본론이란 책이 있고 공산주의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다 막스뿐만 아니라 엥겔스가 같이 작업을 했죠. 자, 그래서 왜 요즘 칼 막스가 자꾸 소환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 이 자본론에서 얘기한 게 자본주의의 붕괴입니다. 붕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현대 신자유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의 자유냐? 시장의 자유입니다. 자본의 자유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고 시장이 그냥 무한 경쟁 체제로 진행되죠.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것들, 대형 마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본과 시장의 자유를 등에 업고 소형 혹은 중상공인들,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승자 독식을 펼쳐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는 붕괴된다라고 얘기한 것. 그것이 바로 막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승자 독식이 가게 되면 부르주아가 계속해서 부를 쌓고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한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 이 평등 사회가 뭡니까? 바로 공동생산, 공동나눔인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되게 괜찮은 얘기 같죠? 야,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래. 공산주의래. 근데 직접 이 공산주의를 실천적으로 해나갔던 소련이란 나라가 레닌이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더 착취하고 착복하고 뒤로 삥땅 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되는 1991년 소련의 어떤 멸망 그리고 러시아로 또 이렇게 독립국가들로 흩어지게 되죠. 자, 이게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칼 막스가 역사가 5단계로 발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변증법 들어보셨죠? 정, 반, 합의 이론입니다. 이게 헤겔의 이론인데요. 헤겔은 역사는 정신이 중요하다.
관념이 중요하다. 거기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르크스는 변증법의 해결은 차용하면서도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다. 물질이 역사를 발전시킨다. 특히 어떤 물질? 돈, 생산수단, 자본 이런 것들이 역사를 발전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막스의 이론입니다. 자, 5단계 간략히 얘기하면 원시 공산사회. 이때는 공동생산, 공동소비, 같이 수렵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게 깨집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니 수렵을 하는데 저 무기를 개발하네. 농사를 짓는데 저 돌칼, 돌도끼 이런 걸 개발하는 애들이 생산물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산물을 많이 수확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구들이 뭡니까? 생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물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 개미와 배짱이에서 개미가 되는 거죠. 생산 수단 없는 사람, 아유 난 일한다고 했는데 개미보다 훨씬 잘 수확한 게 없어. 배짱이가 되는 거예요. 겨울에 개미집에 방문합니다. 야, 너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쌀을 수확했다며? 나 한 가마만 빌려줘. 그래, 빌려줄게. 대신에 너 우리 집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해. 지시관계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시관. 권력관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고대 노예제 사회입니다. 공동생산, 공동소비가 정의였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가 지시 권력.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합의, 고대 노예 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반합 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중세 봉건, 교회 혹은 신앙 이런 것들, 교황 이런 것들이 왕과 영주의 어떤 권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왕은 누가 임명했다? 왕권은 신이 내렸다. 왕권 신수설. 그래서 중세 봉건은 무슨 사회? 제정, 제사입니다. 제사 누구한테 지내요? 신한테 지내죠.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 이게 바로 또 중세 시대 왕권 신수설, 제정 일치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자본주의로 발전을 하는데 왕권 신수설이 무너집니다. 왜? 야, 왜 너만 그렇게 신이 너를 임명하고 너를 권력을 인정한다고 생각해? 신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시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너한테 그냥 통치 권한을 주도록 계약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근대 시대의 도래하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홉스라든가 존 로크라든가 장자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루소는요, 로크는 정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의회주의, 시민, 민주주의 이런 거에 기반을 놨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음 사회를 주제로 할 때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중세 봉건이 근대 자본으로 넘어오는데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그로 인한 사회 계약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업보다 이제 상업이 발달하죠. 무역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들이 탄생합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현대 신자유주의로 넘어왔다. 원시부터 근대까지는요. 생산수단을 누가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화됐다고 하면 근대에서 현대는 자본주의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뭐 초기 자본주의냐 수정 자본주의냐 혹은 신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것 따라서. 근데 다음 주 경제편에도 할 테지만 이 초기 자본주의는요. 시장의 자유를 많이 인정해요.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좀 개입해요. 정부가. 그래서 시장과 정부의 힘에 따라서 이런 자본주의의 특성이 구분이 됩니다. 다음 주 경제편에서 더 자세히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좀 요약했습니다. 원시공산사회, 생산수단이 발생하면서 지시관계, 권력 탄생했죠. 고대 노예, 지배와 피지배 계층이 나눠집니다. 이런 계급사회로. 생산수단은 뭡니까? 이때는 돌조각이었는데 이제 토지와 영토가 됩니다. 생산수단이 중요한 것. 생산수단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나 영주. 이 사람은 누가 권력을 줘요? 신이 임명한다라고 해서 권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이걸 노동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일할 사람들. 일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동자들이에요. 노동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품삯을 주죠. 월급을 줍니다. 주급을 주고. 그래서 항상 이 생산수단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한다. 그리고 생산수단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서 운영할 수 없어서 노동력이 필요하다. 야, 근데 왜 왕하고 영주만 땅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냐? 이 노동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우리 신이 임명했어. 신이 우리한테 권력을 주셨고 우리 보고 지배자가 되라고 했어. 노동자들은 자기들도 신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고대 노예나 중세 봉건 사회입니다. 재정일치 사회. 독점의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아요. 자, 그 고대 노예와 중세 봉건, 로마 제국 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죠. 313년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콘스티아누스 황제가. 그리고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요. 로마 제국이.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 유럽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교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이주했죠. 기독교인들이 또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여기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서양의 문명을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으로 구분합니다. 헤브라이즘은 그리스도교 문명이고요. 그리스도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신화. 되게 다양하죠. 또 철학도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때 또 뭐 대학도 만들었고 또 인간 중심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신중심, 어떤 신앙 중심, 신의 은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나중에 또 종교할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봉건으로 오면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계급이 분화되고요. 영주의 사유지가 바로 장원이라는 생산수단이 됩니다. 끊임없이 싸웠어요. 영주들 간에. 장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뭘 쌓아요? 성을 만들죠. 그 유럽이나 일본도 봉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을 산 위에다가 이렇게 막 만들고 그리고 이 성을 위해서 기사라든가 농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밑에 계급으로 싸움을 했죠. 자, 신으로부터 통치 권한, 그 권한 누가 인정하나? 성직자. 그래서 중세 봉건 때는 성직자의 계급이 상당히 높은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막 패스트나 전염병, 흑사병 이런 걸로 성직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일반 농노나 뭐 이런 기사 계급들이 돈을 주고 이 성직자를 계급을 샀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막 나중엔 타락하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루하니까 포도주, 와인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고요. 이걸로 돈을 많이 벌고 또 자기들이 즐기고 타락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중세의 어떤 그 기독교의 몰락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상업이 발달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항해 시대를 콜럼부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다른 나라도 있다. 우리 항해를 해보자 이러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발달해요. 또 중세 후반에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으로 이렇게 아시아 지역 혹은 중동 지역 이런 데로 자꾸 유럽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중동 지역 오스만 투르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향신료, 그들이 갖고 있던 여러 문화, 예술 이런 것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이런 것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무역이 발달했다. 그러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 계층이 등장했다. 아시아에서 가져온 종이 만드는 방법, 중국에서. 그리고 향신료 중에 또 후추. 그냥 중세 때 소고기 구워 먹고 양고기 구워 먹으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양꼬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즐겨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요. 이런 후추나 향신료를 개발해서 가져오니까 유럽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더 가져와, 더 가져와, 더 가져와. 누가 돈 벌겠어요? 상인 계층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생겨나요. 증기기관 발명하고 인쇄술, 구텐베르크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과 영주는 구우 권력이 되고요. 부르주아 이런 상인 계층, 상업 계층에 종사하는 자본가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 신권력이 돼요. 갈등이 발생하죠. 야, 우리는 신이 임명했어. 니네 뭔데 니네가 지금 권력을 가졌다 그래.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해. 신 증명해봐. 지금 공장도 생기고 상업도 생기고 과학도 발전하고 경험하는 게 진짜 실증되는데 니네는 언제까지 신타령만 할 거야. 인간의 이성이 중요해. 베이컨이라든가 아는 것이 힘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같은 학자들 이렇게 나타나면서 과학, 경험, 실증 이런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과 영주를 몰아내고 의회주의, 공화정 이런 것들 시민들이 같이 계약을 해서 통치하는 근데 통치자가 말 안 듣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갈아엎는 이런 혁명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것이 또 나중에는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역사 발전 5단계서를 잠깐 짚어봤고요. 중세 봉건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두 가지 계기입니다. 무역업을 통해서 상인 계급이 탄생하고 증기기관, 공장, 뭐 인쇄술 이런 것들 발명되면서 공장이 탄생한 것.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공장이라는 생산 수단이 탄생한 게 이제 중세 한 500년에서 1500년 시대를 마치고 이제 근대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왕과 영주가 이제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뺏기게 되고요. 신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왕권 신수설이 인간의 이성, 사회 계약설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왕도 죽고 신도 죽고 중세 시대도 끝이 나는 이런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 근대 자본주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생산수단, 또 부르주아, 자본가 이런 그런 근대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공급 과잉입니다. 공장에서 돈을 더 벌려고 자본가들이 생산수단 공장을 이용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요. 나이키 신발을 많이 만들어내고 뭔가를 계속 공급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수요랑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공급 과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가 되죠.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든 나이키 신발을 좀 살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가격을 다운시켜봐.
대폭 세일을 해봐. 그러면 많이 사지 않을까? 야, 근데 우리가 5천 원 받던 거를 뭐 3천 원에 팔아서 어유 이거 두 개는 팔아야지.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사? 아유, 가격 인하하면 우리가 남는 게 별로 없어. 이윤 추구에 맞지 않아. 가격 인하는 잘 안 하죠. 자, 우리가 만든 것들을 사줄 사람들, 수요자들을 창출하자. 그게 바로 시장 개척입니다. 시장 개척. 해결 방안은 두 가지. 시장 개척과 가격 인하인데 가격 인하는 잘 안 하고 시장 개척을 하는데 그 시장 개척이 바로 식민지예요. 식민지. 식민지가 왜 탄생했느냐? 공장 돌려서 자본가들이 산업혁명 시대 때 이제 근대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많은 것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국에 많은 면직물을 만들어냈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서 인도를 식민지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면직물을 판매하고 인도로부터 아편을 받고 또 노동력을 받고 자기들 말로는 인도를 계몽시켰다, 근대화시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착취한 거예요. 착취. 보세요. 저항하는 간디의 모습입니다. 우리 물레를 돌리면서 우리가 만들어 입자라는 거죠. 인도의 아편 창고들. 이게 바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근대 자본주의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났던 제국주의와 식민지 쟁탈전이었던 1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이라든가 또 오스트리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 개척에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영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무슨 뭐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러시아 어디 주변에 놀러 갔는데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했어. 야, 우리 동맹국이니까 러시아한테 항의하자, 전쟁하자 했는데 속 내면은 얘네들 식민지도 우리도 갖고 싶어. 얘네들 식민지 우리도 전쟁으로 뺏자. 이게 드러나는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결국엔 누가 이깁니까?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이기죠.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라. 그렇게 되니까 자기 나라가 갖고 있던 마르크화라는 그런 화폐가 휴지 조각처럼 변해요. 그랬을 때 갑자기 우리 독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나타난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간이 바로 루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우리 게르만족은 우수합니다. 우리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해서 전쟁 배상금 막대한 그런 비용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지만 우리 민족은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치 당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죠. 그러면서 돈을 어디서 구해요? 유태인들에게 화살을 돌리죠. 쟤네들은 어려서부터 계산에 능하고 또 글을 잘 읽고 해석해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유태인이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0.12%의 인구지만 22%의 노벨 상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금융업, 상업 이런 데 종사했어요. 이거 뭐 합니까? 고리대금, 이자 요런 걸 많이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우리는 전쟁에 져서 갚을 돈도 없는데 얘네들은 맨날 부유해.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 보면 얼마나 그 베니스의 상인이 악질인지 돈 갚어 하는 일들. 그래서 유태인들을 겉으로는 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거기에서 추앙하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얘기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고요.
유태인의 홀로코스트는 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 금융업, 상업에 존재하는 유태인들의 자본을 빼앗으면 우리 게르만족, 이 독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겠다. 다시 전쟁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또 일으킨 게 2차 세계대전이죠. 자, 그 얘기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산업화 자본주의, 제국주의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자, 이게 말씀드렸던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원인,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유태인들에게 돈을 뺏고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 공급 과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식민지 또 제국주의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국주의와 식민지. 자,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저 문명의, 자유의, 평화의, 계몽의, 어떤 근대화의 고지로 통치하던 식민국가의 사람들을 업고 갑니다. 야, 우리는 니네 덕분에 더 발전했어. 일본의 어떤 미친 교수도 그러죠. 야, 니 한국도 일본 그 한 30년, 35년 되는 통치로 인해서 근대화되고 개화되지 않았어.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벌써 우리 대한민국은 이양법의 개발로 모내기 잘해서 농업이 혁신되고 있었고요. 또 공명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양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명첩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양반 사회가 이제 몰락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뭐 일본이 와서 한 게 뭐 있어. 다 뺏어가고 다 괴롭히기만 했지. 저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표현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대화시키고 계몽시켜주고 개화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빨대 꽂아서 뺏어 먹는 거죠. 거기에 성직자가 또 이거를 용인하고 또 인정하고 아 성경에 그래도 돼라고 얘기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제국주의와 식민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많을 겁니다. 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와요. 대공황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전쟁을 해서 식민지를 확보하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해결되다가 또 공급 과잉이 일어납니다. 왜? 공장, 자본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급할 곳이 수요지가 또 없어져요. 그러면 또 공급 과잉이 일어납니다. 가격 경쟁, 구조 조정, 대량 실업, 소비 위축, 공급 과잉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죠. 경기 침체, 실업자, 문 닫는 공장과 기업이 속출합니다. 그게 1929년 경제 대공황이에요. 세계적으로 그 공황이 불어닥쳤어요. 식민지도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수요,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어떡하냐?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수정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론을 공급한 경제학자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입니다. 뭐냐? 국가가, 사회가, 정부가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댐도 만들고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실업률이 나타나지 않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실업률이 극복돼야 이제 소비하는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소비 촉진이 되겠죠. 그래야 공급하는 물량을 소화해 줄 수 있는 공급 과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 수요자들이 취업을 하고 댐을 건설하는 등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개입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을 막는 거예요. 그게 뉴딜 정책입니다. 러시아는 야 자본주의 안 되겠어. 자본주의 문제 있어. 이거 공장 가동해서 물건 많이 만들어서 공급 과잉 되면 아유 이거 수요지 없어지면 이거 진짜 다 죽는 거야. 공산주의 경제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스의 공산주의 정책을 하는데 나중에 1991년까지 하다가 망하죠. 독일은 군국화, 파시즘, 전체주의, 다시 제국주의 뭐 이런 걸로 갑니다. 민족주의와 자본주의가 같이 합치면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게르만족은 훌륭한 민족인데 저 유태인들이 우리를 오염시켰다. 그 원인을 유태인.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시작된. 얼마 죽었어요 유태인들? 600만 명이 학살당하죠. 실질적인 원인은 전쟁 배상금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 전쟁인데 부유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겁니다. 히틀러가 아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히틀러가 아니었더라도 경제 침체가 워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2차 세계대전은 또 홀로코스트는 아마 발발했을 겁니다. 독일과 일본 식민지를 얻으려는 자,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호주는 식민지를 지키려는 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독일이 일본과 동맹을 하는데요. 일본도 식민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얻었지만 대공황의 영향으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더 큰 식민지, 더 큰 대륙을 꾀했습니다. 이렇듯 두 국가가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연합국의 승리입니다. 독일이 먼저 항복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는데요. 이 핵폭탄을 만든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이름 리틀보이. 나가사키는 펜맨. 엄청난 수십 톤의 핵폭탄이 떨어지고요. 이 핵폭탄이 떨어지면 버섯구름이 생겨나면서 열폭탄이 됩니다. 열이 발생하면서 그 열이 2000도에서 3000도예요. 얼마나 사람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녹아내렸다 그러죠. 히로시마 터지고 항복 안 합니다.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다시 펜맨을 투하해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우리 이런 거 더 많아. 핵폭탄 더 많아. 맨하탄 프로젝트에 극비에 참석했던 아인슈타인, 파인만 이런 학자들이 몇 명은 또 내가 왜 그런 걸 만들었나. 인류를 희생시키는 폭탄을 만들다니 하면서 후회했다 그러죠. 8월 15일 세계대전 종전일이고요. 일본 식민지였던 국가들, 우리나라도 8월 15일이 그래서 광복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동아시아 역사는 어땠나 한번 간략하게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근대화 시대가 될 때 아편 전쟁, 또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중국이 아편을 단속해요. 영국이 왜 단속하냐? 그래서 영국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죠. 청나라 잠자는 거인 사자의 이미지였지만 그냥 호구 잡혔습니다. 개혁이 지지부진했어요. 양무운동을 이홍장이 벌려가죠. 청나라의 양무운동. 개화, 뭐 근대화 운동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양무운동은 서양의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기술만 받아들였어요. 반면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이런 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메이지 유신. 그래서 일본이 더 확실한 근대화를 이루고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죠. 자, 아편전 중국 양무운동, 일본은 메이지 유신. 서양 시스템을 모두 전면 개방하고 수용해요. 근대식 교육,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집니다. 옷도 다 이렇게 서양식으로 바꿔가지고. 조선은 그때 뭐 했습니까? 그냥 뭐 이모군란, 갑신정병, 또 불합리한, 불평등한 조약들도 맺어가고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또 가보 개혁도 맺고 일본은 만주까지 지배력을 확장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자, 러시아는요, 뭐 했을까요? 일본으로부터 요동반도를 찾아서 청나라에게 주는데 나중에는 뭐 영일동맹,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일본한테 져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방대한 러시아가. 근데 음, 또 강의 같은 데 들어보면 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좀 이렇게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의 함대가 이쪽 끝에 있었죠. 여기 막 이집트 있고 아프리카 있고 유럽 있고 수에즈 운하를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또 영국 식민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오다가 뭐다 지쳤죠. 뭐.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여기 챙길 새도 없는데 어떻게 일본 요 블라디보스톡 이쪽을 챙겨요. 러일 전쟁에게 러일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피해 일요일 뭐 러시아 혁명의 어떤 시발점 그런 역사가 또 러시아로 발견되고요. 일본의 야심 완벽한 승리 근데 러시아가 그냥 휴전해 준 것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대공황의 시작 하와이까지 공격하는 그런 일본의 어떤 야심찬 모습을 볼 수 있죠. 가미가제 진주만 같은데 이제 젊은 애들 데리고 자폭해요. 그냥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그냥 때려박죠. 자살하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뭘 했을까요? 뭐 당파 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도나 체제 같은 것들은 개혁했을 겁니다. 수렴 정치 이런 것들. 그런데 근대화를 이루기에는 조금 쇄국 정책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나눌 이야기들이 있으면 논제로 제시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대공황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뉴딜 정책, 러시아는 공산주의,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 군국주의, 전쟁 준비 한 거예요. 전체주의. 이게 독일의 마르크화가 너무 가치가 떨어져서 도배하거나 이렇게 쓰레기처럼 치우고 있죠. 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왜요? 상업과 대부업, 무역과 금융업 이런 거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유태인. 지금도 미국의 재무장관은 누굽니까? 항상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월가 누가 다 잡고 있어요? 이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죠. 자,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아니면 안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영웅사관적으로 보는 히틀러, 민중사관적으로 보면 주체를 민중으로 봅니다. 어쨌든 히틀러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어. 찬성한 사람들이 있어, 찬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원자폭탄의 투하와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으로 얼룩진 그런 2차 세계대전. 전쟁은 꼰대들이 일으키고 희생은 젊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당하는 그런 전쟁의 어떤 참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했을까?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재건할 때 수십만 명이 죽고 폐허가 된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재건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뭐가 일어납니까? 피폭이 일어나죠. 원자폭탄, 원자로, 피폭.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또 우리 조상들이 당했죠. 자, 그 이후에 유럽에 있는 연합국은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연합국, 프랑스라든가 이런 연합국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다 지쳐 있었어요. 유럽은. 그래서 승전국이 누리는 어떤 권세를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누리게 됩니다. 근데 경제 대공황으로 소련은 공산국가였고 미국은 자유주의, 자본국가였어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싫어합니다. 왜? 얘네가 와서 자꾸 물건 팔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산해서 우리 스스로 소비하면 평등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되면
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 커피를 팔아야 되는데 저 소련에 들어가서 스타벅스 매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8선을 긋죠. 야, 남한은 자본주의로 하자. 그리고 북한은 너희들이 공산주의 해라. 그리고 어느 전쟁에도 참여해요? 베트남에도 참여합니다. 베트남 전쟁.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 남쪽에 이제 정치인들을 꼬셔서 미국이 남베트남을 장악하면서 북베트남과 싸움을 시작하죠. 근데 어디가 이게 북베트남이 이깁니다. 왜?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게릴라 작전으로 미국의 그런 전투력을 막아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도 미군한테 승리한 자기들을 되게 멋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냉전 시대가 러시아로 해체된 공산주의 1991년 몰락한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1991년 소련의 몰락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시장 거대 자본이 그냥 막 모든 것들을 잠식해버리는 문어발처럼 그냥 모든 시장을 다 갖게 되죠.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사회의 어떤 논리와 문법이 뒤틀어져 있고요. 청년 실업도 장난이 아니죠. 예. 뭐 대기업, 뭐, 또 글로벌 기업 이런 것들에 청년들이 뭐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에 다 밀려요. 아,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회사가 어떤 뭐 백신을 만들고 싶어도 이게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 실험을 하려면 수천 조가 필요합니다. 수백 조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국적 기업, 화이자라든가 모데나라든가 이런 커다란 거대 제약회사만 할 수 있죠. 그럼 누가 돈 벌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돈 버는 거예요. 더. 그게 신자유주의의 어떤 글로벌 세계화 시대다. 결코 세계화 시대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다 거대 자본에 뺏기고 마는 거죠. 동네 커피숍은 스타벅스에 다 망하게 되는 거고요. 스타벅스로 인해서. 네. 동네 토스트 가게는 서브웨이로 인해서 또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화를 비판하면서 이제 글로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특산품, 특이한 것들, 창업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이 중요한 시대가 되죠.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벤처, 창업 이런 것들 이 많이 좀 나오고 국가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나갈 수 있도록 좀 조력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